애아빠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 드렸던 거죠. 참, 독립된 가정? 너는 그런 소리는 내가 집 사줄 때 왜 안 했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 왜 집을 사주냐? 우린 독립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안 터니? 이제 와서 독립된 가정이니까 오지도 말아라 이거야. 어머니, 집 사주시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얘, 애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 집 문지방 넘은 게 몇 번이니? 딱 한 번이야.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번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고. 너희한테 그런 말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부모가 경제적 원조해주는 건 당연하고 간섭하는 거는 싫다 이거 아니니? 참 이기적이다 너희는. 아니, 엄마,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건 부모 도리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허참. 부모돌이? 집 사주는 게 부모돌이면 그럼 아들돌이는? 며느리돌이는 뭐니? 너희는 그 도리 잘 알고 있니? 너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자식 집 한 번 가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이런데도 내가 지금 너희 애를 봐줘야 하니? 내 몸이 아프다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이복자 씨입니다. 이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겠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은 주변으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지만 이 씨가 실제로 겪어보니 남이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듯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토록 마음 아플 일도 없이 덤덤히 넘겨버리고 살아갈 텐데 자식이니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는 법인데 부모 자식 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씨는 애틋하게 키웠던 외아들이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씨는 30이 넘어서 힘들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기적과도 같이 이 씨에게 찾아왔죠. 박수철. 올해 39세가 된 이 씨의 아들입니다. 어렵게 가진 아들인 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원하는 공부도 원 없이 시켜줬고 그 덕에 아들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다니던 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이던 식구가 둘이 되었지만 최근에 아들이 결혼을 하며 식구가 다시 늘었습니다. 아니, 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이었던 식구는 사실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너희는 집들이 같은 거 안 하니?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 씨는 어떻게 생긴 집인지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이사를 하면 식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모두 초대해서 축하도 받고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지 아들과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아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여유 좀 생기면 그때 한번 초대할게요. 집도 멀지도 않은데 초대식이나 해. 그냥 오며 가며 시간 되면 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집이다 생각했지만 결혼을 했으니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었죠.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살림을 봐주러 종종 들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었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건 그렇네. 시애미가 가면 며느리가 불편하긴 하겠지? 그럼 집들이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을까?
상해 좀 해볼게요. 요새 너무 바빠서요. 에이, 바쁘면 그러지 말어. 일이 먼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이런 대화를 한 지가 아들이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이씨네 집에 홀로 방문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뭐야? 웬 건강식품 박스 같은 걸 꺼내는 아들. 이거 홍삼인가? 마늘인가? 그런 거예요. 엄마 드세요. 갑자기 이런 걸 사왔어? 아들에게서 생전 받아본 적도 없는 선물에 이씨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전에 집들이 할 때 처형이 주고 간 건데. 저도 안 먹고 수경이도 안 먹어서요. 아들 며느리 모두 먹지 않아 가져왔다는 말보다 집들이라는 단어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들이? 아, 저번에 처갓집 식구들이 집 구경한다고. 오래됐어요. 그래도 유통기한은 안 지났던데. 너희 바빠서 집들이 못한다며. 사돈네는 왔다 갔나 보다. 아, 그렇게 됐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어쩔 수 없었죠.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그러냐고 했지만 서운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씨의 기분을 감지했는지 아들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쨌거나 이 씨도 한번 방문하라는 소리에 벨도 없이 기분이 슬쩍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 안 바쁠 때 한번 초대해줘. 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안 바쁜 때라는 것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언뜻 신혼집을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 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 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2년이 흐르도록 아들네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이야기를 끝으로 단 한 번도 집에 와보란 소리를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씨 또한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 이야긴 다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아들 집 사준 거 아니야? 친한 이웃이 하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지금의 신혼집을 이 씨가 사주었습니다. 근데 구경도 못 해본 건 좀 그렇다. 우연히 자식집에 방문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씨가 아들네에 가보지 못한 게 이상하다는 이유. 자신이 과민한가 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한다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자신만 특이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네. 나도 한 번씩 가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이제는 불러도 가기 싫더라고. 참, 세상이.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3-4달씩 우리 집에 살다 가셨어. 농사 끝났다고. 그거야 나도 그랬지. 부모 불편한 건 매한가지인데 중요한 건 암만 불편해도 티를 내지 말아야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둘이서 하는 말에 이 씨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나? 나도 굳이 가겠다고 안 하잖아. 잘 살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 에이, 나는 그래도 괘씸해서 한마디 할 것 같아. 매일 눌러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사준 시어머니 한 번쯤 집 구경시켜주는 건 예의 아니야? 아이고, 뭘 그런 걸로 생색내? 됐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이 씨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자식들 험담하는 꼴밖에 안 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얼마 안 돼서 아들에게서 뜻밖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 집에? 이번 주에?
네.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집들이도 못했고. 속으론 집들이 한번 참 빠르다 생각했지만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건 이 씨 인생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말한 주말이 되었을 때 이 씨는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에 약속 시간은 저녁 때였지만 점심 먹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갈 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차리느라 며느리 신경 쓰일까봐 몇 가지 반찬을 해서 보자기에 쌌죠. 이 씨는 이리저리 다니며 어떤 선물을 사갈까 고심했지만 적절한 선물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에고 이러다가 약속 시간 다 되겠네. 그래서 이 씨는 아들에게 물어 필요한 선물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대부분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했는데 밥솥은 아들이 자취할 때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대답에 이 씨는 밥솥을 사러 갔습니다. 어머나, 무슨 밥솥이 이렇게 비싸? 이 씨조차도 밥솥을 산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밥솥들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신기한 것이 비싸기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래도 집들이 선물 겸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무거운 상태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집이 참 아기자기하니 좋다. 하도 보여주지 않길래 꿀이라도 발라놨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화사하고 아늑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던 집과는 다르게 역시 신혼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여기 반찬 좀 해왔어. 다른 음식 할 것 없이 이것만 먹자. 뭐 이런 걸 다 챙겨오셨어요. 새애기가 번거롭게 이것저것 준비할까봐 그랬지. 그렇게 셋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경의 아이가 생겼어요. 뭐? 정말이야?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이 씨가 펄쩍 뛰며 놀랐습니다. 미리 언질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고도 기쁜 소식이었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이 씨는 무척 기쁘고 들떴습니다. 이 씨가 아들을 갖는 데까지 7년이 걸렸기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덜컥 임신한 며느리가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몸조심하고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말해. 내가 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아, 네. 그런데 오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 애 낳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를 계속해야 되니까 애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조금 봐주시라고요. 임신 소식만큼이나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주부인 안사돈이 왜 바쁠까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부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알았다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육아라는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젊은 사람들도 애를 보면 힘들고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기 마련인데 이 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봐주고도 욕먹는다는데 자신도 그 꼴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건 아직 애가 태어나려면 멀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마. 그러자 아들도 말을 잃고 며느리 또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인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죠. 네, 근데 웬만하면 엄마가 좀 봐주세요. 안 그럼 회사 복직 못해요. 고민이 깊어지자 이 씨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처럼 사돈 내에서 애를 못 봐준다면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지 못할 테니 다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씨가 애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가 확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애는 이 씨가 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는 안사돈이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며느리가 회사에 다시 나가게 되자 육아는 이 씨의 담당이 되었습니다. 돌도 안 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중노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 한 몸 움직이기도 힘든 나이에 아기를 들고 다녀야 했으니 하루하루가 무척 고됐죠. 아들이 출근을 하면서 이 씨네 집에 손녀딸을 두고 갔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2, 3년간은 남처럼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매일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쉬어야 된다는 핑계로 아이를 이 씨네 집에 두고 갔죠. 근데 뭐하러 이러냐? 그냥 내가 너희 집 가서 봐주면 되잖아. 돌이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매일 실어 나르는 아들도 힘들어 보여 말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니. 애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힘들고 말이야. 그런데 다음날 아들은 또 손녀딸을 데리고 이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저희가 데려다 줄게요. 엄마가 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니까. 뭘 이것저것 신경 쓴다는 건지 이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 살림도 그렇고. 아무래도 누가 집에 계속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애기 봐달라 그러길래 그게 너희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엄마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안 불편했어요? 불편? 엄마는 모시고 살았어. 너 어릴 때까지. 아, 그랬지. 어쨌든 새 애기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렇다고요. 알았다. 안 가마. 니들만 힘들지 뭐. 이 씨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속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매일매일 이 씨 집에 찾아오면서 그 반대는 왜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는지, 그렇다고 찾아가서 민폐를 끼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일도 얼마 안 있어 손녀딸이 어린이집에 가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말자 생각했죠. 그렇지만 손녀딸이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간 뒤에도 이 씨의 육아는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띵동 띵동. 주말 낮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손녀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아,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애 좀 봐주세요. 뭐? 애미는? 수경이랑 같이 어디 좀 가야 해요. 아니, 엄마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 씨가 곤란하게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더 곤란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서 그래요. 갑작스럽게 생겨서 미리 연락 못 드렸어요. 엄마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고요. 선약이 있는데, 아이고. 알았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이 씨는 주말이면 당연한 듯이 약속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 돌이 될 때까지만 봐주기로 했던 약속은 기한이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도 아니고 손녀딸이니 거절하기에도 매정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 아들 내외도 처음엔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 씨에게도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첫째 손주가 생겼을 때의 기쁨보다는 겁을 집어먹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첫째 때처럼 둘째도 이 씨가 키워야 할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수경이가
입덧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엄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반찬 해왔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톱무침이 생각난대요. 불고기랑.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밥을 못 먹어.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둘째 키울 걱정은 걱정이고 그래도 경사는 경사였습니다. 알았다. 더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전화해. 내일 오전에 해놓을 테니까 퇴근할 때 가져가고. 감사해요. 그래. 애미 고생할 텐데 네가 좀 잘하고. 잘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 씨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나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톱무침과 불고기에 더해서 이것저것 솜씨를 좀 부려봤죠. 그런데 저녁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아들은 오질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너 왜 안 오니? 반찬 가지러. 아, 저 오늘 늦게 끝나는데. 내일 갈게요. 그래? 그럼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내일 꼭 와야 해.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아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이 반찬을 가지고 가면 좀 누워서 쉴 생각이었는데 도무지 오지 않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반찬 안 가져가니? 이재희 씨는 조금 신경질이 났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던 게 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작 해달라고 한 사람은 심드렁한데 말이죠. 아, 저 오늘도 늦게 끝나요. 수경이는 애 데리러 어린이집 갔고요. 오늘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엄마 혹시 안 바쁘면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내일 갈게요. 아이고, 이러다 음식들 상해. 그러면 그건 엄마 드세요. 다음에 다시 해주시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 씨한테 먹으라니.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가져다 주마. 애미한테는 네가 미리 말해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도 열불이 났습니다. 이왕 한 반찬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씨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잠시 들릴 시간이 없나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반찬들을 챙겨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앞에 도착했는데 수경이 집에 왔다니? 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도착할 때 됐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깔아지고 더운 날씨에 땀도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이 씨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 앞까지 갔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금방 도착하니까 현관 앞에 두고 가면 가지고 들어가겠지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섰는데 띵 하고 이 씨가 있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와 손녀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니? 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무척 당황한 듯 보이는 며느리. 이 씨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수철이가 이거 반찬 갖다 달라 그래서. 너 입덧한다고 톤 먹고 싶다고 했다며? 아, 네. 그래서 가지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니, 그랬는데 가지러 안 오길래. 이거 오늘은 먹어야 돼. 안 그럼 상해. 그래서 집 앞에 두고 가려고 했지.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부채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덥다. 이제 가보마. 이 씨는 며느리가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 아니면 싸온 반찬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한다면
어떻게 부드럽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내심 고민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니, 나는 이만, 이 씨는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현관문도 열지 않고 조심히 가라고 배웅하는 며느리. 이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얼른 들어가 봐. 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혼자 남게 된 이 씨. 아무래도 이대로 두고 들어가기가 신경 쓰이는 듯 며느리가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닫힌 문을 쳐다보느라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동안에도 이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 상태였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다던 반찬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예의상이라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아니, 물 한 잔 마시고 가라 한마디 건넬 법도 한데 땀을 닦아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홀랑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봐주면서도 매번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아들 내외를 한 번도 문전박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도 취소했으니 말 다 했죠.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수선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허탈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으면 반찬은 어떻게 먹었다. 아까는 당황해서 그랬다. 다음에 놀러 오시라. 이 정도 연락만 했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씨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받아본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 씨는 며느리가 낮에 있던 일을 사과하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2, 3일 전에는 방문하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간다고 한 거 아니다. 수철이가 좀 가져다 달라 그런 거야. 반찬 버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근데 저희는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저는 연락도 못 받았고요.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았으면 다음에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문 앞에 서 계셨던 거니까. 알았다. 이 씨는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다가는 서로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길게 이야기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이 씨의 며느리가 그 무서운 며느리 중 하나였나 봅니다. 정말로 이 씨가 말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며느리는 이 씨가 오늘 걸 모르고 있었다지만 이 씨는 집 문 앞에 반찬통을 곱게 놓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지도 않았죠. 그렇게 뒤돌아선 것은 이 씨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한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자신이 집에 가는 걸 그렇게 꺼려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싫다면 앞으론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반찬은 뭐하러 갖다 준다고 난리를 쳐서는
가끔씩이나 보며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게 바로 며칠 전인데 그 주말에 아들 내외가 또 이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얘기하고 방문하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게 이씨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인 듯 했습니다. 이씨 혼자만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으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했을 땐 반가운 마음보다는 껄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애 못 봐주는데 어쩌니? 봐줄 기분도 아니었지만 몸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더운 날 생고생을 했더니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저희가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 저녁 먹기 전에는 올게요. 이미 데리고 나온 애를 길에다 둬요 그럼. 네, 어머니. 저희 금방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너희도 미리 말도 안 하고 왔으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러지 말어라. 거보세요. 그때 수경이가 전화드린 것 때문이죠?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손녀딸을 쫓아내시면 뭐? 쫓아낸다니. 내가 언제 애 안 봐준 적 있니?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말 잘했어. 너한테 전달을 안 한 수철이 탓이지 반찬 갖다 달란다고 갖다 준 내 탓이야? 그리고 너희 집이 청와대라도 되니? 일 있을 땐 자식 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무 때나 찾아가기라도 하니? 이참에 나 못 들어가게 보디가드라도 세워놓지 그래. 그게 아니라 애 아빠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걸 존중하신다면 아무리 부모라도 함부로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독립된 가정? 너는 그런 소리는 내가 집 사줄 때 왜 안 했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 왜 집을 사주냐? 우린 독립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않더니 이제 와서 독립된 가정이니까 오지도 말아라 이거야. 어머니, 집 사주시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재희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헛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얘, 애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 집 문지방 넘은 게 몇 번이니? 딱 한 번이야.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도 좋은 선물 사가겠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또 이번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고, 너희한테 그런 말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부모가 경제적 원조해주는 건 당연하고, 간섭하는 거는 싫다 이거 아니니? 참 이기적이다 너희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건 부모 도리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허참. 부모돌이? 집 사주는 게 부모돌이면 그럼 아들돌이는? 며느리 돌이는 뭐니? 너희는 그 돌이 잘 알고 있니? 너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자식 집 한 번 가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이런데도 내가 지금 갑자기 찾아온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니? 내 몸이 아프다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며느리 품에서 보챘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안아들었을 이 씨가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더는 할 말 없지. 그러면 이만 가봐라.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야겠으니까. 아들, 딸이 당황한 사이에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너희 집에는 안 찾아갈 테니까 너희도 내 소중한 집에는 웬만하면 찾아오지 말아라 이제.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코앞에서 닫히는 문을 보면 아들 며느리도 깨닫는 바가 있겠죠. 이 씨는 이제서야 맘 편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화가 나 평소답지 않게 열을 냈더니 아직도 가슴이 시근덕거렸습니다. 그래도 여태 참아왔던 말을 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이 씨 보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흉볼 수는 있어도 이 씨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앓으니 속이 골물 수밖에요. 당분간 아들 며느리와 웃으며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이 씨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되진 않겠죠. 뭐? 이런 고얀 것. 시애미가 밥이 되다면 된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지난번에 되게 하시라고 하셔서. 이것 봐.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 직장도 잃고 이렇게 부모 집에 얹혀 살게 된 것 아니냐.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에요? 저 여시 같은 게 널 홀렸구나. 애미한테 대들라고 시키든. 아이고, 저 여시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 내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의 실수로 내 아들이 직장도 잃고 부모한테 마누라 편을 들게 하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밥 차릴게요. 얼굴이 못났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하던가. 집안일을 못하면 나가서 돈이라도 잘 벌어오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순종적이지도 못하니 큰일이다. 어머니, 내가 우리 장남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이 집에 들이긴 했다만 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애들까지 싹 놓고 너만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누가 들어도 아기가 묻어나는 못된 목소리. 입만 열면 그 말이 칼과 창이 되어 사람을 찔렀던 시어머니입니다. 벌써 40년 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약 30년 전 갑자기 남편이 해고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2년쯤 시부모님과 함께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월급은 얼마 되지 않고 아이 둘을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친정도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살면서 할 수 있는 갖은 고생을 다 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죠. 남편이 직장을 잃은 것도 정 씨의 탓이라며 구박했던 시어머니. 정 씨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린 뒤에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부업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기라도 할라치면 나중내하고 서럽게 울며 집안을 뒤집어 놨던 그 시어머니. 그랬던 시어머니는 지금 86세가 되었고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가 된 며느리 정영심 씨입니다. 이제는 정 씨도 아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무섭고 밉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덕택에 자신은 그런 시부모가 되지 말자 다짐 또 다짐을 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젊어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병들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도 정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뭐래?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고 식당 문을 하루 닫고 남편이 요양원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급하게 보호자를 호출할 정도면 심각한 일일 듯했습니다. 어머니 등이 다 짓물러서 살갗이 벗겨지려 하더라고. 정신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을 묶어놨는지 어쨌는지 손목엔 생채기가 가득하고. 뭐, 어쩜 그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요양원에서 학대 같은 거 하는 거야? 어머니가 가끔 정신없으실 때마다 난동을 부리신다네.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긴 하겠지. 노인네가 힘이 좀 세. 그래서 자꾸 눕혀놓는다고 하는데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으니 욕창이 생기지. 왜 그렇게 해야 한대? 항의해봤어?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더 이상 못 봐준다네. 이런 노인은 처음 봤다고. 이번에 보호사 머리를 죄다 뜯어놓은 모양이야. 뭐? 정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중반의 노인이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고약할 수가 있는지. 정신이 있으나 없으나 남 괴롭히는 것은 타고난 시어머니였습니다. 괜히 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정 씨가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문제였죠. 그럼 퇴원하셔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번 주에 모시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를 모신 요양원이 경기도에 있는데 요즘 남편이 식당 일이 바빠서 한동안 가질 못했더니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연로해도 젊었을 적부터 덩치가 남달랐던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난동을 부리면 쉽게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눕혀놓았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환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도 곤란했겠죠. 아가씨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 동생이 셋이나 있는 남편.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자마자 요양원에 모셔진 것도 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요양원이 거부한다면 다시금 의논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지. 정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남편도 골머리 좀 썼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알아서 잘 상의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일처럼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죠. 며칠 뒤에 남편이 정 씨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다른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급하게 알아봐야겠네. 근데 당신만 괜찮다면 이참에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건 어떨까? 정 씨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근데 거기 누워서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쓰리다. 마음 여린 남편의 말에 정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떤지. 물어야 내 생각이 어떤지 알아? 그러자 남편이 괴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아니까 바로 요양원에 모셨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당신한테 말 꺼내는 거고. 정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파에 앉아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정 씨의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할머니가 엄마 괴롭혔던 거는 생각 안 나? 딸이 어릴 적에 정 씨가 시집살이를 하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 집을 나오나서도 내내 할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멀쩡한 할머니도 아니고. 치매 걸려서 형제들도 안 돌보는 할머니를 왜 우리 집에서 돌보냐고? 아빠가 그럼 일 그만두고 할머니 볼 거야? 보나마나 엄마가 뒤치다꺼리 해야 할 텐데. 너무한 거 아냐? 나는 절대 반대야. 그러자 남편이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뒤면 결혼할 딸내미도 제 엄마를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데 남편이 되어서 마음에 짐만 얹어주는 꼴이었습니다. 당신이 싫다 그러면 안 그래? 그냥 나도 거기 다녀오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한 말이죠. 모시자고 고집을 부린다면 차라리 욕하고 화내고 말 텐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정 씨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딸은 그런 자신의 눈치를 보았지만 남들 사정까지 생각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왔는지는 몰라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신도 늙어서 가고 싶은 곳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넷이긴 해도 요즘 세상에 치매 걸린 부모 안 모신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도 아니고 만약 정 씨가 이대로 싫다고 한다면 다른 요양원으로 모셔지겠지만 그런다고 남편이 발 뻗고 자진 못하겠죠. 그러면 정 씨 또한 내내 불편할 테고 말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그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불편할 것은 자명했지만 어째서인지 정 씨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얹혀 살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정 씨를 괴롭게 구박했을지언정 친정도 안 받아준 정신의 가족을 데리고 2년간이나 살았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단칼에 잘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긴 했으니 말이죠. 아마 지금이 시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쓸하게 등이 짓무른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 돌아가시는 시어머니를 상상하면 속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나중에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욕창이 생기고 손발이 묶여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이미 나이 든 시어머니가 10년, 20년 살아계실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밤새 생각에 잠겼던 정 씨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뭐를? 어머니 모시고 오자고. 엄마! 말이 돼? 넌 어차피 시집 가면 이 집에 있지도 않잖니? 너 불편할 건 별로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지금 나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도 많이 고민해봤어. 마음 먹었고. 그러니까 너도 좀 이해해줘라. 네 아빠의 엄마잖아. 딸은 끝까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정 씨에게 연신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할게. 당신이 무슨 수로? 나가서 일해야지. 알았다고는 했지만 사실 정 씨도 눈앞이 막막하긴 했습니다. 치매 노인 수발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시절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각오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것이 정 씨의 착각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각오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각오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결혼한 아들이 예전에 쓰던 방을 내주었지만 답답하다며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정 씨, 딸할 것 없이 모두들 오며 가며 불편함을 느꼈죠. 딸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차지가 되었습니다. 너 이 도둑년! 우리 남편이 사줬던 내 목걸이! 내년이 훔쳐갔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봤다! 얼른 안 내놓냐? 제가 안 가져갔어요. 어머니,
네 목에 걸고 있는 게 내 거다. 이 도둑년!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아파 천천히 걸어다니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순발력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가 붙잡혀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 씨. 정 씨가 아악 소리를 지르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놔라, 이 도둑년아! 결국 정 씨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얼른 빼서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해져서 말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다 봤대도 이건 나 시집 올 때 남편이 준 거야! 귀한 거란 말이다! 알았어요. 알았어. 가져가세요. 정 씨가 머리를 문지르며 말을 하는데 어디서 지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리 돌아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보기도 전에 시어머니 발밑으로 웬 액체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변을 눈 줄도 모르고 거실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목걸이를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밥상 내와! 배고파 죽겠다! 1시간 전에 이미 먹은 밥을 차리라는 시어머니. 흥건한 바닥과 젖은 이불을 쳐다보며 정 씨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요. 밥 차리라니까 잔말이 많어! 정 씨는 반항하는 시어머니와 씨름하며 바지를 갈아입히고 이불을 걷어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변이 묻은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는 것이 찝찝해서 욕조에 넣고 발로 밟았습니다. 욕실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 씨는 이불을 밟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원래도 비위가 약했던 정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뒤로는 이렇게 자꾸 헛구역질을 해서 밥 먹을 때도 목이 아플 지경이었고 시어머니와 씨름을 하느라 어깨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퇴근하면 정 씨는 병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요새는 출근 시간을 늦추고 점심 전까지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돌보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 씨만 고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 씨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머리채를 잡거나 배변 실수를 하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었고 대체로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는다고 정 씨가 편하고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밤새 TV 소리를 저렇게 틀어놓으면 어떻게 자? 요즘에 출근해서도 매일 졸아. 그러면 어떡하니? 할머니가 틀어놓으시는 걸. 그럼 나는 어떻게? 이대로 살라는 거야? 조금만 참어. 얼마 안 남았잖아. 귀에 뭐라도 꽂고 자던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시어머니는 거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TV를 켜놓곤 했는데 새벽에도 TV를 끄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 씨도 딸을 타이르듯 말은 했지만 정 씨 또한 죽을 맛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삶이 피폐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실 때만이라도 소리 좀 줄일게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건들지 마. 어머니 손녀딸도 잠을 못 잔대요. 귀 안 들리는 할망구는 나가 죽어야겠다. 비위에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이나 후나 정 씨가 느끼기에는 크게 다른 점도 없었죠. 정신없는 와중에도 밥 차려라, 뭐 가져와라 어째라. 몸종 취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 이제 출근할 건데
지금 들어올 거야? 점심때쯤 밖에 나와 있는 정 씨에게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씨는 그때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이제 들어갈게. 장은 다 봤어? 다 봤지? 마트에 갔다 오겠다며 오전 일찍 집을 나섰던 정 씨. 사실 살 것도 없는데 괜한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매일 오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 앉아있던 정 씨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이제 가야지 생각은 했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갑하고 힘들었죠. 심하게 말하자면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아픈 노인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도 집이 우중충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살가운 딸이 있으니 저녁이면 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딸도 거실로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 씨는 일어나야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오늘따라 청명해 보였습니다. 꼭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가는 군인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생이 한층 고되고 힘들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었죠. 아이고, 가야지. 정 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정 씨에게 했던 것처럼 정 씨의 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기운도 좋다 하겠지만 그래봤자 90세 가까이 된 할머니가 젊은 사람을 이길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힘을 쓸 수는 없으니 딸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할머니를 밀쳐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출근했던 딸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온 건지. 정 씨가 혼란스런 와중에 시어머니를 떼어내려다 팔꿈치로 광대뼈를 얻어맞았습니다. 통증에 얼굴을 부여잡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정 씨의 머리채를 붙잡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지 쓰레기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남편이 혼비백산에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초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야. 정 씨의 딸을 가리키며 씩씩대는 시어머니. 양손에는 정 씨의 머리카락인지 딸의 머리카락인지 모를 뭉치를 한 움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딸은 주저앉아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냥 나가서 살게. 남자친구가 결혼 전에 한 번 오겠다고 하는데도 오지도 못하게 했어. 이 꼴을 어떻게 보여줘?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는 것들은 머리 가죽을 싹 벗겨놔야 돼. 정 씨는 또다시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 남편도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남편과 바람난 여자의 머리를 잡았을 뿐인 시어머니가 알아들을 턱이 없었죠. 몸이 좋지 않아 조퇴했다는 딸은 방에 들어가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으니 몸져 누웠다는 표현이 맞을 듯했습니다. 내가 다시 상의를 해볼게. 사람을 쓰던가 하자. 낮 동안만이라도 돌봐줄 사람을 써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여럿 잡겠어. 근데 그게 한두 푼 하나 사람 쓰는 게. 요양원에 모셨다고 생각하고 형제들끼리 조금씩 모아봐야지. 그리고 남편은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돌보는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쓰냐.
형수는 일을 안 하니까 집에서 잘 돌보면 되지 않느냐. 뭐, 니들이 그러고도 어머니 자식이야. 이제 금방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들이 같이 돌봐드려야 될 거 아니야? 받은 게 없으면 부모를 버려? 그러는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서 모시고 있어. 이기적인 것들. 나중에 너희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은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 정 씨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만이라도 낮 동안에 사람 써보자. 결국 정 씨와 남편은 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만이라지만 오랜만에 자유가 생기게 되었죠. 친구도 만나고 볼 일도 보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 이전에는 이게 행복인 줄 몰랐던 정 씨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죠. 지금 좀 빨리 와주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빨리 좀 와달라는 보호사의 연락에 바깥에 있던 정 씨는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난장판이 된 거실이 정 씨를 반겼습니다. 죄다 집어던졌는지 온갖 물건들이 널브러져 엉망이었습니다. 저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돌보세요. 그런 말을 남기고 보호사는 집 밖으로 나갔고 소란을 피우던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니 얌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정 씨와 남편은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요양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난폭한 면을 이야기했는데도 한 군데에서 그런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다들 나눠서 돈 낼 거야. 알았어. 요양원에 계시는 게 좋겠지. 그럼 당신도 고생했어. 미안했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정 씨의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나는 안 간다. 병원에 안 간다. 집에서 살게 해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곳에 살 거야. 안 갈 거야. 그렇게 욕을 퍼붓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리에 매달려 울고 있으니 정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무조건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학을 뗀 듯했고 정 씨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모셔, 엄마. 엄마도 할 만큼 했잖아. 시동생들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요양원행이 결정이 된 듯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뒤척거리게 되고 잠에 빠져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머릿속이 비워지질 않았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TV도 켜지 않고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부르려고 한 발짝 떼었는데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 씨는 거실로 나가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서 멀뚱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답답해 죽겠는데 20년 뒤엔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을 것만 같았죠. 인생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도 부모 하나 챙겨줄 수 없는가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했죠. 자식이 장애가 있거나 치매에 걸렸다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만사 제쳐두고 돌볼 테지만 그 대상이 부모가 되니 참 쉽게도 포기하는구나 싶으니 인생이 허무하고 시어머니도 불쌍해졌습니다. 시동생들 말대로 시어머니가 몸도 좋지 않으시고 곧 90세이기 때문에 길어야 몇 년일 텐데 그 몇 년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아무리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라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키워준 공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연민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가 이대로 부모를 포기하게 된다면 나중에 내 딸도 그리고 결혼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쉽사리 포기하겠구나. 그게 당연해지겠구나 생각하면 고민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우는 부모를 내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정 씨가 남편과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신혼집도 있으니까 미리 나가서 살아. 엄마는 네 할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여보, 그러지 말자. 여태 고생했으니 됐어. 아니,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우리가 자식들이 하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래, 엄마. 치매 노인을 어떻게 돌봐, 집에서. 그런다고 누가 엄마 알아주지도 않아. 알어. 나를 위해서 결정한 거야. 힘들 것도 알고. 그런데 네 할머니 요양원에서 등도 짓무르고 건강도 더 나빠졌어. 그렇게 쓸쓸하게 가시게 할 순 없잖아. 우리가 자식인데. 그리고 그날 밤 다들 외출하고 정 씨와 시어머니가 단둘이 있는데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 씨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의사표현을 한 건 처음이었죠. 그리고 미안했다. 정 씨는 괜히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미안하시면 자주자주 정신 차리셔요. 그리고 누워서 TV만 보지 마시고 좀 거실이라도 돌아다니시고요. 그래야 건강이 진해져. 더 좋아지면 산책도 같이 나가고요. 고맙다. 저도 더 늙으면 결국엔 어머니처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더 나아졌느냐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심한 날도 있었고 정신이 돌아온 날은 정말 정 씨의 말대로 거실도 왔다 갔다 하고 또렷하게 있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 밖으로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건 잠시뿐이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인연을 채 못 채우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는 길은 굉장히 편해 보였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인상만 쓰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눈 감고 누워 있으니 꼭 웃는 얼굴 같아서 남편의 동생들도 웅성거릴 정도였죠. 정 씨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를 모셔보니 상상보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정 씨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인생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후회가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시동생들보다는 죽는 그날까지 맘 편히 살다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 그건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 집에 버리듯이 엄마 놓고 가놓고는 여기는 왜 왔어? 버리긴 누가 버려? 너는 생활비 한 달 안 줬다고 어머니한테 이래?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던가? 모시기는 싫고 막상 돈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고.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모시던가? 엄마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나마나 다 새언니한테 시키고 큰 소리 쳤겠지. 너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결국엔 돈 때문에 어머니 쫓아낸 거 아니야?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버린 걸 무슨 수로 막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빠는 돈도 많이 벌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너희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는 거 너무 지겹다. 혹시 저랑 애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거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집 있으니까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정 누구에게든 의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하마.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아들과 딸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야기 속 주인공은 81세 우광숙 씨입니다. 만약 우 씨가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혼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안다면 이렇게 부모를 서로에게 버리기 위해서 싸우진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 씨 앞에서는 말이죠. 우 씨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났으니 혼란한 시대가 우 씨를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어렵게 살았던 때이지만 우 씨는 어릴 적 두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을 때에도 서로 가진 것 없는 무일푼이었죠. 그 와중에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가난한 우 씨는 둘을 키우는 것도 힘에 부쳤지만 그 당시의 남들은 6남매, 8남매 낳고 기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노동을 했고 우 씨도 남의 집 집안일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두 자식들은 끝까지 교육시켜야 된다는 사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우 씨는 하루에 한 끼를 먹을지언정 자식들 공부할 책값을 아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우 씨는 둘이 벌던 걸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일만 하며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도 늙어서 벌써 대학생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운 보람은 있었습니다. 우 씨의 바람처럼 부모와는 다르게 우 씨의 아들, 딸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며 둘 다 상경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며 퇴직했습니다. 사위 또한 공무원이었죠. 이제 50대인 자식 둘 모두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먹고 살기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씨는 서울과 2시간 반 떨어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수입이 없으니 나라에서 주는 연금 조금으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80세 넘어 가진 건 시골에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 씨가 위험에 걸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들려오는 말소리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랄 법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한 것이어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자고 있는데 안 깨네. 아니,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내가 와서 챙기긴 하는데 나도 월수금은 일이 있어서 매일 오긴 힘들어. 그래도 자식들이 좀 들여다보고는 해. 지금 너희 엄마 80이 넘었는데 큰 병은 없어도 이곳저곳 아플 나이잖아. 거리가 멀어도 그렇지. 그럼 엄마 이대로 혼자 두게? 누구든 좀 엄마 돌봐줘야지. 자식이 둘인데 말이야. 그래, 둘이 잘 상의해봐. 엄마 일어나시면 전화하라고 할게. 우 씨가 감았던 눈을 다시 떴습니다. 어머 언니, 일어났어? 옆집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 미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 딸내미 전화 왔길래 내가 받았어. 몸 좀 괜찮아? 자고 나니까 괜찮네. 움직일만 해. 집에서 내가 죽 좀 가져왔는데. 그거 이따가 데워 먹어. 뭘 죽을 가지고 와.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흰죽이야. 나 지금 나가봐야 해서 차려주진 못하는데 괜찮겠어? 무슨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입맛도 없어. 이따가 먹을게. 고마워. 고맙긴. 입맛 없으면 한숨 더 자던가 해. 그래, 바쁘다며. 얼른 가봐. 미자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며 서로 살뜰하게 챙기는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나이는 우 씨보다 훨씬 어려도 우 씨와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웠습니다. 우 씨는 한숨 더 자고 일어나서 미자가 놓고 간 죽을 데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파? 이제 갈 때가 됐나 보지. 딸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밥이나 그런 건 어쩌고 있어? 미자가 챙겨주고 갔으니까 걱정 말어. 안 그래도 통화했어. 근데 뭐 매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던데. 매일 챙길 필요가 뭐 있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약 먹으니까 괜찮아.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챙길 필요 없어. 뭘 챙길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도 허리 다쳐서 한참 누워 있었잖아. 그러면 옆집한테도 민폐잖아.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딸. 아까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언제까지 엄마를 거기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오빠가 엄마 모시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를? 다음 주쯤에 데리러 간대. 우리도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계획은 없긴 한데 누구든 엄마 돌봐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돌봐줄 필요 없대도 그러네. 그러면 자꾸 아프질 말던가. 아무튼 다음 주로 알고 있어, 엄마. 자세한 건 내가 오빠랑 상의해 볼 테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낮에 미자와의 전화통화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미자에게 했더니 미자는 잘 됐다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챙기는 거 좋은데 그러다 언니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게? 자식들이 아픈 부모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잘 된 거야, 언니? 나는 걱정스러워. 잘하는 일인가 싶다. 나는 언니가 부럽네. 우리 딸은 나 데리고 살라고 하면 뒤집어질 거야. 싫어서. 그리고 뭐, 가서 지내보고 불편하면 다시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미자의 말을 듣고 우 씨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산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빼곤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로 간다는 것은 우 씨에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혼자 있는 아픈 엄마가 신경이 쓰인다는데 고집을 피워가며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만 보더라도 남들은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난리라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년엔 자식 곁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우 씨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크게 편찮으신 데는 없죠? 없어. 너희들이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 서울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우 씨가 살던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네에 도착했을 때도 그 기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죠. 오셨어요, 어머니. 현관에 서서 우 씨를 맞이하는 며느리. 우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받아주는 행동과는 다르게 표정은 경직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손녀 둘 중 첫째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아들네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손녀는 우 씨가 집에 온 상황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살갑던 어릴 적과는 다르게 커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할머니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그런 손녀도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가움을 표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첫째 손녀가 쓰던 방문을 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녀가 쓰던 침대와 이불, 책상을 비롯해서 자잘한 물건들까지 쓰던 그대로 있는 방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집에 들른다던 첫째 손녀의 방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대학생인 둘째 손녀도 낮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며느리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안 먹니? 밥 공기가 하나뿐이길래 우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며느리와는 종일 같은 집에 있지만 단둘이 식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먹겠다며 늘 우 씨의 밥을 따로 챙겼습니다. 우 씨는 이런 상황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졸지의 시어머니 밥 새끼를 챙겨야 하는 며느리도 무척 힘들겠지만 받아먹는 사람도 못지않게 불편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반찬 두세 가지에 먹고 말았는데 며느리 집에서 냉장고를 뒤져서 챙겨 먹는 것도 불편했죠. 나는 김치랑 나물 한 가지만 있어도 먹으니까 너무 차릴 것 없어. 이런 말을 한다고 며느리가 편해지진 않겠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진 않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첫째 손녀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 씨가 왔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지 자신의 방을 쓰는 우 씨 때문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 동생이랑 자야지. 이 침대에서 어떻게 둘이 자? 어차피 주말뿐이잖아. 아님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지.
내가 바닥에서 자마. 너는 네 침대에서 자. 할미는 거실에서 자도 되고. 오 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졸지에 손녀딸 방을 뺏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문제가 생겼죠. 큰딸 왔다고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온통 고기가 가득한 밥상에 오 씨의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이가 좋지 않아 육고기는 잘 먹지 못하는 오 씨가 조용히 나물만 집어먹고 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김치만 드세요? 아니야, 다 먹고 있어. 갈비도 좀 드시지. 아, 이가 안 좋다고 그랬나? 괜찮어. 잘 먹고 있어. 당신은 좀 노인네가 어떻게 갈비를 뜯으라고? 말씀 안 하셔서 몰랐지. 그동안엔 생선을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오 씨의 치아가 좋지 않다는 걸 며느리가 알 턱이 없었죠. 아들의 괜한 핀잔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음식 차리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왜 그러니? 하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친 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늙은이가 그곳에 앉아 있어봤자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니 소화도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두통까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녁에 먹은 밥이 심하게 얹힌 우 씨는 다음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주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아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우 씨를 차에 태우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애미랑 어디 간다 그러지 않았어? 네, 뭐 어쩔 수 없죠. 둘이 나들이를 다녀온다던 아들 내외가 자신 때문에 일정이 취소한 듯하자 우 씨는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치 보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채에서 병원에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애초에 아들네에 있지 않았다면 아플 일도 없었고 딱히 다른 아픈 곳도 없었으니 마음 편히 자신의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말을 꺼내보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방에 있는 우 씨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녀가 집에 없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모실 거면 당신이 시골 가서 어머니 댁에서 모셔. 그럼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질 말던가. 내가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이야? 나는 뭐 집에서 놀아.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내가 곱게 어머니 모실 수가 있겠어? 그냥 밥 세끼만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가서 밥 세끼 챙겨드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우 씨가 듣든 안 듣든 아랑곳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 씨는 숨소리까지 죽인 채로 방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생각하고 평생 함께 산 마누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잠깐 계시다가 간다며? 아가씨네로 가신다며? 아, 그래서 얘기 중이라고 했잖아. 그 조금을 못 기다려? 기다리라고 한 지가 며칠째야. 아가씨가 싫다 그러지? 그러면 계속 이대로 살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 돌봐드리던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할게. 나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긴? 앞으로도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있어봐. 말이면 단 줄 알아? 바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 씨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얇은 이불 하나로 가려질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앉아서 생각에 빠졌던 우 씨가 아들과 얘기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때마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효선이네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어째서 싸웠는지는 우 씨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다 들었기 때문이죠.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 있어 우 씨는 이런저런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골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말이죠. 차라리 딸네 집에 가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 씨는 딸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남들은 아들보다 딸 집이 더 편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는 남인 며느리가 있듯이 딸의 집에는 사위가 있었으니 말이죠. 낮에는 딸과 함께 있으니 며느리와 있을 때보다는 낫긴 하지만 저녁에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마찬가지로 눈치가 보였습니다. 사위도 불편한지 퇴근 후에는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의 눈치를 보는 건 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녀딸은 나가서 살고 있었고 딸도 일은 안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낮 동안엔 우 씨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딸이나 사위와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기 때문에 별탈 없이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오빠가 생활비랑 병원비 같은 거 다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고 돈을 안 줬어. 알다시피 애아빠 혼자 벌기도 하고 이제 애아빠는 퇴직할 때도 됐고 상황이 좀 그러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우 씨를 딸이 돌보는 대가로 아들이 돈을 주기로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니 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엄마 시골에 있는 집 아직 안 내놨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뒤에 있는 밭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요즘엔 그런 시골집들 인터넷으로도 잘 팔리고 그런데 그거 팔아서 우리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되면 차라리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마. 사실 이것이 우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떠돌기보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던 우 씨도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보고 싶던 자식들 얼굴도 볼 만큼 봤고 자식들이 자신을 데리고 사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땅을 밟고 살아온 우 씨에게 아파트는 새장처럼 갑갑했습니다. 이쯤 되니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아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우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엄마 데리고 오지도 않았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엄마 더 나이 들면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하잖아. 그게 싫으면 차라리 다시 오빠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 그 집에 있다가 결국 너희 집으로 온 거잖니. 아님 내 말대로 해. 집 팔고 그거 놔줘. 어차피 다시 올라오더라도 우리 집으로 오게 될 텐데 다른 선택이 없잖아. 그냥 내가 돌아가면 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 또 아프면? 그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갈게. 딸은 우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그런 딸이 답답한 것은 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란해서 잠도 안 오는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자니 모두 잠든 늦은 밤 식탁에 앉아 나누는 딸과 사위의 말소리가 들렸죠. 달라고 해봤어? 오빠한테? 해봤지. 다음 달에 주겠다는데? 줄 것 같지가 않아.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런데? 장모님만 우리한테 떠맡기고 손 뗀 거 아냐? 약속 안 지킬 거면 다시 모시고 가라 그래. 새언니가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래잖아. 누군 편에서 지내는 줄 아나? 그래도 장남이면 책임져야 할 게 있는 거잖아. 아니면 집 얘기는 장모님한테 여쭤봤고? 그랬지. 근데 집은 팔기 싫으시다고 차라리 다시 내려가신다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차라리. 장모님도 집이 좋으시다면 굳이 우리가 무리해가면서 모시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자꾸 아프다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엄마 안 챙기냐고 전화 오고. 그러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서울에 있는 요양원. 우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이러다가는 이곳에 있다가는 강제로 요양원에라도 입원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정하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우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파트에 갇혀서 자식들 눈치 보고 살다가 병에 걸려서 수발들게 하고 서로 괴롭게 만들며 인생을 끝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주말인 다음 날 오후에 딸과 사위가 외출했을 때 우 씨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 시간표를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우선 가야 할 텐데 서울의 버스는 시골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복잡했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는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버스를 타고 버스기사에게 물어내린 뒤에 또다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우여곡절 끝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먼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도 헤매는 바람에 이미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너무 고돼서 이대로 쓰러지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참을 지났는데 표지판을 보아도 익숙한 지명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탄 지 2시간은 넘었으니 이제는 아는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서 정류장 몇 군데에 섰는데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러다 종점처럼 보이는 곳에 섰는데 영 낯선 곳이었죠. 버스기사에게 물었더니 들리는 대답에 우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버스 잘못 타셨네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전화는 없었죠. 엉뚱한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나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길을 잃었다고 딸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을 하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 미자야,
오 씨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미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한참 말이 없던 미자가 금방 데리러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걸린다는 말에 터미널 의자에 앉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오 씨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자세한 일은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 밤에 짐가방 싸들고 헤매고 있는 걸 보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짐작이 갔겠죠. 오 씨도 조용히 창밖만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미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 나도 딸이랑 싸우고 유산이고 뭐고 다 쓰고 죽자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언니는 집은 있으니까 그걸로 나라에서 연금 받으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뭐 집담보로 돈 좀 대출 받아서 살아도 되고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어. 꼭 자식한테 의탁하지 않아도 된단 소리야. 자식이 기쁘게 부양해주면 좋겠지만 요즘은 또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중에 요양원에 갈 돈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놀러도 다니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 집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삼시세끼 안 굶고 살 수 있잖아. 가만히 듣고 보니 애초에 서울에 갈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더 아프면 요양원에 가면 되고 그게 자식 눈치 보며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는 더 사람 사는 것 같을 테죠.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나이 들고 필요 없어진 부모를 서로 부양하기 싫어 미루는 것을 보니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우 씨의 속을 읽었는지 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태 자식만 키우다가 세월 다 갔잖아. 이제는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 10년 정도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언니도 언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면 자식들한테 서운할 것도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도 마음이 쓰였는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 씨를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 자식들보다 나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집도 반가웠습니다. 이불이에 고된 몸을 눕히니 그제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집에 왔어. 집, 무슨 집? 무슨 집이긴. 내 집이지. 혼자서 어떻게 갔어? 버스 타고 왔어. 엄마 너무 피곤하다. 이만 자야겠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잖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들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그대로야. 여기서 살 거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란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친 몸은 눈 감는 순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과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정신이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들이 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 그건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 집에 버리듯이 엄마 놓고 가놓고는 여기는 왜 왔어? 버리긴 누가 버려?
너는 생활비 한 달 안 줬다고 어머니한테 이래?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던가? 모시기는 싫고 막상 돈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냐? 아니면 뭐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고.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와서 모시던가? 엄마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나마나 다 새언니한테 시키고 큰 소리 쳤겠지. 너도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결국엔 돈 때문에 어머니 쫓아낸 거 아니야?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버린 걸 무슨 수로 막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빠는 돈도 많이 벌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둘의 대화를 듣다 보니 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 씨를 구태여 쫓아와서는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 남매가 괘씸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니까 모시라고 한 적도 없고 우 씨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상의해서 모시겠다고 서울로 끌고 가더니 결국 서로 미루다가 우 씨 혼자 집에 돌아오게 만든 자식들이었습니다. 너희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는 거 너무 지겹다. 혹시 저랑 애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거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집 있으니까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정 누구에게든 의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든 하마. 그러자 딸이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딸 부부였기 때문이죠. 나는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집 팔아서 그 돈 주면서 나 좀 돌봐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다. 그냥 마음 편히 나 살던 곳에서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지내다 가고 싶어. 그뿐이다. 너희 둘 다 나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거잖냐.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히 힘들지. 모르지 않는다. 너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늙은 부모 부양하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다는 말이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딸과 아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서 나가봐라. 지금은 너희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의무감에 나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엄마, 그래. 내가 너희 엄만 건 알긴 아는구나. 어쨌든 잘 지내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고는 아들, 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은 당황했는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 모습을 우 씨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마 우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자의 말대로 이제는 자식들에게 신경을 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오히려 답답했던 속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아들, 딸 얼굴 봤으니 됐습니다. 이제 그리울 것도 없었습니다.